그럼 이번에 감정 관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손실을 입을 때도 있고 혹은 내 거는 안 오르는데 상대방 옆에 집게 막 오른단 말이에요. 배 아프고 막 그러면 승질나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감정 맞아요. 관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아, 그게 많죠. 결국은 손해를 보게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셨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질문을 좀 바꿔서 감정이 앞일까 이성이 앞일까 누가 더 힘이 셀까? 감정이 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 훨씬 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은 항상 옳아요.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거는 어찌됐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질투를 느꼈다? 질투 느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주변 상황에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감정 관리의 가장 핵심은요, 몸을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 보통 보면 드라마에서는 뭐 소주 퍼먹고 이러지만 저는 그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많이 걷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잖아요. 네. 1시간 정도 걸어보면 돼요. 1시간 정도 걸어도 화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쯤 더 걸어봐요. 그러고도 화가 나면 정말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화가 나면 정말 많이 난 거야.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없어요. 제가 볼 때 많이 걸으면 대부분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 관리하고는 감정은 몸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걷거나 자거나 하는 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떤 그 관리는 몸의, 그러니까 컨디션으로. 그렇죠. 이 외적인 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 관련된 책도 한 2권 썼거든요. 많이 몸이 먼저다라는 책도 쓰고 고수의 몸 얘기도 쓰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몸 관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하루 종일 저기 증권 판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나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죠. 그렇죠. 잠 못 자죠. 네. 그건 저한테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저거 보고 있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죠. 아니, 그럼 난 거꾸로 야, 워렌 버핏이 하루 종일 내가 증권 시세판 보고 있냐? 난 결국 경제도 정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판단력을 잘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녁 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네. 저는 한 8시 반에 자는데 저는 저녁에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아요. 왜? 저녁 때 내리는 내 결정을 제가 못 믿겠어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건 좀 동의가 되는 게. 아, 왜요? 그 어렸을 때 네. 저녁 때 쓴 연애 편지는 아침에 읽으면 정말 유치하. 그때 실수로 보내면은 정말 큰일 나요. 얼굴 못 보여. 아침에 보면 찢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 괜히 이상하게 혼자 있고 그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거나 저녁 그런 이때가 되면 이상하게 감정이 이상해지면서. 예. 근데 투자도 그래야 되나요? 어떠세요? 저는 투자 같은 걸 잘 많이 해서 그런데 투자도 사실 아침에 하는 판단에 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글쎄요. 보통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하루를 시작하시죠.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그 하루의 어떤 그 뭐 일정을 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매일 본다라는 거는 매일 거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예. 단타 위주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맞아요, 예, 맞아요. 좀 그렇고 예. 좀 큰 흐름을 보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뭐가 달라질까?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변하게 됐을 때 좋아지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그런 식으로 미리 길목을 지키는 분들이 좀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소개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자 특강 같은 데 많이 가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부동산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 모임에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냐 그랬더니 그분들 답이 명확해요. 돈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돈의 흐름도 읽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제가 동의를 많이 했어요. 아, 역시 돈 모르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작년에 그 미국 월가에서 헤지 펀드의 그 수석 매니지먼트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월가의 그 진짜 고수들은
책을 많이 본다고. 아. 인문책.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호기심이 많다.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아까 얘기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그래? 오, 그랬어?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나름대로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쪽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흥분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저기 애정사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책 재정의와 관련해서 요 정도 얘기하시고 그럼 애정사 애매한 걸 정리해주는 사전 여기 보니까 그 어떤 거요? 투자와 투기. 투자와 투기.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투자는 아는 곳에 돈을 넣는 건 투자. 모르는 곳에 돈을 넣는 건 투기. 작년에가 재작년에 그 무슨 가상화폐인가? 이것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돈을 많이 넣고 저한테도 그것 좀 꼭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아냐 했더니 잘 몰라. 근데 그때 그 가치를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들은 버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괜찮아졌잖아요.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존버가 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도 틀린 거예요. 그 본색이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아는 곳에 그리고 모르고 했더라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서 했으면 괜찮아. 저는 제 주변에 테슬라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중간에 팔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게 데이터 회사다 라는 강연을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이 강연을 들었으면 그때 테슬라가 막 이랬을 때 저는 자기는 절대 팔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딱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 그 이상의 것, 뒷면을 보기 위한 그런 노력 혹은 뭐 이런 뭐랄까 사고, 사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정리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 애매한 걸 정리해주는 사전 여기 그 목차 가운데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에 대한 게 있네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투자하는 분들도 낙관적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주의자가 생존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근거 없는 낙천주의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난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약간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 회사에서도 그래요. 근거는 없어. 근데 막연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뭐냐면요.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 운영할 때도 이게 만약 안 됐을 때 어떡하지? 그럼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플랜 B, 플랜 C를 많이 세워놓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게 귀찮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의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낙관주의자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사실 낙관주의자, 근거 없는 낙천주의자 안에는 엄청난 게으름, 일하기 싫은 거를 그런 식으로 면피하려는 그런 게 숨어 있어서 저는 현실주의자에 한 표 던지는 편이에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는 거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거죠.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상정하고 겨울이 올 것이다. 지금은 돈을 잘 버지만 겨울이 올 것이다를 생각하잖아요. 사실 코로나 오면서 무너진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현실주의자와 비관론자를 잠깐 착각하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낙천주의자죠. 하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사실은 현실주의자죠. 낙천주의자죠. 근데 이제 비관론자하고 이게 우리가 좀 경계선을 좀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저는 근자감 같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말이 되냐? 네가 무슨 신이야? 근데 우리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 뭐죠? 시크릿 이런 거 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처럼 생각해야 세상의 기가 나한테로 와서 근자감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쪽 과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뭐 시크릿 같은 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난 현실주의자예요. 예,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벌다고 그게 유지되겠냐는 거죠. 난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진 정보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관론자는 되지 말아야지만, 비관론자는 되지 않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낙천주의자도 되면 안 된다. 그쵸. 현실주의자가 되자. 현실주의자라는 건 비관론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요새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경제 공부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래요. 저 자식은 말이야, 뭐 갭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가 야, 너도 갭 투자 한번 해봐. 어? 야, 갭 투자를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 그래서 저는 현실주의자라는 건 어쨌든 항상 잘 안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이라 나는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많이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또 목차에 보니까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그거 하려면 안다는 거를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안다는 거의 넘버원은 들어본 걸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방송에서 한번 들었어. 그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들어본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안다는 것은 자기가 배운 거를 말과 글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네가 아는 거를 애널처럼 한번 글로 써봐라. 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네가 얼만큼 부족한지가 바로 견적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공상 같은 거를 하면은 막 세상 빌딩을 금방 짓고 할 것 같은. 졌다 헐었다 막 그죠? 근데 그걸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렵죠. 그 다음 단계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글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책도 하나 썼거든요.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당신이 누군지 책으로 증명하라. 왜냐면 내 주변에 자칭 전문가가 많아요. 네. 뭐 부동산 전문가. 그래서 내가 물어봐. 저서가 있냐? 아니 없대. 그럼 네가 전문가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아는 걸 글로 쓰면 뭐 책으로 몇 권이라면 한번 써봐. 쓰다 보면요. 자기 지식이 얼만큼 작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거의 다음 단계는 실천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실천하면서 보는 거죠. 내가 아는 거랑 실제하고 갭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튜닝이 되고 난 그게 정말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어떤 나 그거 알아 라는 말을 쉽게 하기 전에 그 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글로 재정의를 해야죠. 명확하게 쓸 수 있는가, 남들에게 그렇죠.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맞아요. 그랬을 때만 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더십,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임원들하고 팀장들 교육인데 저는 그래요. 파워포인트 놓고 리더십 강의 같은 거 하지 마라. 리더십 강의 100시간 들었다고 리더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네가 리더로서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리더도 하고 싶은 일을 한번 글로 한번 옮겨봐라.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제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겸허함이라는 게 수반되는 거잖아요. 여기 책도 키워드에 보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오만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근에 편견이라는 책을 제가 세리CO에서 소개를 했어요.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벽돌책인데 내용은 되게 심플한 겁니다. 일단 에브리바디가 편견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편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어떻게 편견을 없앨 것이냐 라는 게 이 책의 이제 핵심인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섞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좌파, 우파,
섞여야 된다는 거. 근데 보면 좌파는 좌파끼리, 아저씨는 아저씨끼리, 아줌마는 아줌마끼리 놀잖아요. 섞여서 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응?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오만 편견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만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요. 엄청난 부자나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오만하거든요. 오만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냥 태생적으로 금수저인 사람은 사실은 그런 걸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은 여기로부터 약간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 자체를 이렇게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계속 살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까? 그다음에 내가 가진 편견과 오만에는 무엇이 있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힘들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게 이제 결국은 그렇죠. 일단 또 편하죠. 내 세상에 갇혀 사는 게. 그렇죠. 이걸 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출판사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책 소개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본소득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부자들은 야, 그거 게으른 사람들한테 뭐더러 공짜로 돈을 나눠줘. 그건 그 사람들 망치는 일이고 내 세금을 허투루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냐 이거죠. 근데 보면 기본소득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따로 이제 보호구역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 주로 마약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거기다가 카지노를 만든 다음에 매달 한 가구당 2,000불씩인가 줬어요. 기본소득으로.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돈 줘봐야 걔들은 마약하고 술 사 먹을 것이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과는 얘들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불안감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내고 부부관계도 급속히 좋아지면서 굉장히 삶이 좋아졌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자들도 그 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몰아붙이잖아요. 네. 그럼 폭동이 일어나거나 난이 일어나잖아요. 밀란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질문은.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지식의 문제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문제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게 또 하나 떠오르냐면 결국 그렇다면 우리 현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도 그렇고 뭐 엄청난 뭐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돈에서 오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살기가 넉넉해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보장됐을 때 사람들이 유해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뭔가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살기 좀 덜 퍽퍽해지면 결혼율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계층 간의 갈등도 좀 포용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근데 사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가정은 우리가 10만 불이 되게 되면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전에 철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이슈고 사람들의 가치관 문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돈을 그냥 줬을 때 그러면 그냥 돈이 생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당사자에게는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공론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론화. 공론화라는 거는 우리 아젠다가 많잖아요. 불평등 문제, 낙태 문제, 무슨 뭐 성소수자 문제, 그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안락사 문제. 근데 우리는 공론화를 안 시켜요. 그냥 냅다 싸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공론화라는 거는 일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낙태 문제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찬반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한 3년이면 3년 동안 충분히 여러 가지 기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조금씩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는 것보다 조금씩 우리 공장 용어로 하면 파일럿 테스트 한 다음에 양산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이게 무슨 뭐 소득이 늘어났다고 문제가 없어질까? 나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의를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게 사실 젊은 청년들한테 그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기성세대가 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셨나요? 되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자기 개발하는 그런 강의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전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다음 몇 살쯤 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될까? 근데 좋아하는 일의 대표 선수가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나이가 들면 직업이 5%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 다 뭐 학원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은 뭐냐면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저를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세리CO라는 데서 제가 20년째 책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 저한테 책 소개를 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좀 깨름직했어요. 무슨 남자가 그냥 책이나 소개하냐. 내 책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건 거기서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몇 년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책 읽고 요약하고.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요약이 뭐 원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어찌됐건 돈을 주잖아요. 네. 그 돈도 되고. 무엇보다 이게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전혀 좋아하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은 찾기 어려운 거 같고 처음에 대부분 다 주어진 일, 억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도 어찌됐건 굉장히 사실은 비범하게 정성스럽게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키워드 가운데서 그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요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많은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보통 이야기할 때 아니면 자녀한테 야, 너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해. 뭐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떤 분은 좀 무책임하다는 얘기 하거든요. 무책임하죠. 네.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많은 거를 경험해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죠.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결론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돈이 되면 베스트죠. 근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은 대부분 다 뭐 주어진 거나 억지로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고, 그게 나중에 돈도 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글을 쓰는데, 전 42살까지 글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을까 하고 이게 복습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 상사가 자기가 써야 될 글을 대신 나한테 막 시켰어요. 강제로. 그때는 제가 그냥 분기탱천했죠. 왜 지가 쓸 일을 내가 써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 일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정말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들이 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보이는데 뭐 좀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치우고 저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 나는 평생 가도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모든 거에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던 것을 잘하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죠. 그쵸, 있죠.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만 알면 결국은 무슨 일이든 다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통쾌라는 단어 아시죠? 통쾌하다. 변비약 광고 같은데요. 통쾌하다라는 단어에 통이 아플 통이에요. 네. 아픈 다음에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올라갈 때도 헬기 타고 올라가는 거랑 자기가 땀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완전히 쾌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든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전제로 하고 일을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no pain, no gain. 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일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이라는 그 정체를 조금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지루하고 하기 싫고 그쵸.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이 안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죠. 이거죠.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가야 몸이 따라가면서 이게 하다 보면 늘리는 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썼냐에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나는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는 생각 나름인 게 보통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을 되게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한자 이거 다 주입식으로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난 그런 전제 조건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 이제 뭐 요새는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식 어린이 해가지고. 주린. 근데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짜증나죠. 돈 벌고 싶은데 돈 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 그러니까 초보 운전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나 자신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알고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이겨내는 거를.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지향적과 과정지향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지향적으로만 너무 살면요, 사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오히려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투자하다가 사실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 자체를 즐기면은 괜찮은데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에서 얼마 벌었냐고 가지만 따지면 그건 삶이 되게 나는 좀 피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즐기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즐긴다라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는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들고 아프니까 지겹고 이럴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요 고지만 넘으면 분명히 파라다이스가 저기 있어. 그걸 본인들은 이제 확신을 하시는 거죠. 너도 그 확신을 가져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만 들어서는 이 당사자들은 그게 잘 안 가져지는 거죠. 의심도 하기도 하고. 당연하죠. 어떻게 이 심리를.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명료합니다. 저는 고통을 극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실 뭐 저도 잘 못하는데 전 그거보다 우리가 항상 투자가 됐건 성장이 됐건 항상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성장은요, 좋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그 리추얼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이면 항상 3시 반에서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렇죠? 아침에 5시간은 1년 360일 글을 읽거나 책을 써요. 그렇죠? 항상 오전 10시에는 운동을 가고, 그렇죠? 저녁 8시 반에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은 항상 점심에 하고, 그래서 한 20년, 1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의 결과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들은 운동 안 하는 게 힘들지, 저는 운동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늦잠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늦잠을 자도 5시 이후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 설정,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루틴의 확보. 그것만 되면 그 다음은 끝납니다. 제 주변에 사시, 행시 다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들 하나 붙기도 어려운 걸 했더니 환경 설정과 루틴이 제일 중요하대. 난 이분들한테도 자꾸 고통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루틴이잖아, 루틴이. 그 내가 잘하게 되기 위한 그 과정, 그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될 것이라는.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일어난다 이런 거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책이 보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의 반복. 좋은 습관의 반복. 알겠습니다. 이제 행복, 마무리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존 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부자로 사는 사람과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네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 4사분면으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 행복하다.
실제 불행하다. 실제 행복해 보이고 싶다. 실제 행복해 보이거나 안 나건 상관이 없다. 최악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볼 때 최고는 그냥 행복하고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날 어떻게 보건 관심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찌됐건 에고도 강하고 사람들이 이런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몸과 영혼이 따로 놀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몸에 건강에 무리가 오거나 아니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유튜버 중에 이렇게 좀 뭐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 담담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치관대로 살면 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저는 항상 그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과외 문화, 사교육 문화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결국 옆집이 하니까 우리도 내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교 문화, 이 비교 문화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이 비교 문화를 또 어떤 결핍에서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자기 의견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관.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지식 견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는 말하기, 한문으로 봤을 때는 식은 글쓰기. 그 결과물이 견과 해라는 거죠. 여기서의 견은 자기 의견이에요. 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해는 나만의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지식이 있으면 견과 해가 생기는데 지식이 없으면 견이 없으니까 남을 보게 돼요. 옆집도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 그럼 나도 보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지에서 맞아요.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유쾌하게 그 재정의 그리고 그 애매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아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용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 생활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인생의 관점에서. 네. 네,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풀어주신 우리 한근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